그러니까 이게 저 이인 감독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지금 20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 아마 30대, 39, 8? 뭐 그 정도, 됐었을 때. 바로 단동이라고 하죠. 지금은 단동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안동이라고 했습니다. 안동이라고 해서 저 건너편이, 저게 압록강이고 저 건너편이 북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신의주 쪽이 아니라, 그 압록강, 저 단동 쪽에서 이제 저길 바라보면서 찍었습니다. 이때, 이런 노래가 있죠. 1919년 3월 6일은 이내 몸이 압록강을 건넌 날일세. 연년이 이날은 돌아오리나 우리니 내 목적을 이루고서야 돌아가리라. 내 나라를 찾고서야 돌아가리라. 이런 노래를 그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불렀습니다. 김일성의 경우에는 사향가라고 해서 고향을 그리던 노래가 또 유명하고요. 여기 이제 우당 이회영. 우당 이회영 선생하고 김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왜냐면은 김산이 어디냐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당 이회영 선생이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는데, 여기도 우당 선생 얘기는 보수주의자들 얘기할 때 그때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은 할 얘기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고, 신흥무관학교 뭐 자료들 찾았고, 지금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한데 동네 사람들이 저기쯤 될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도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저기쯤 된다 이제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허허벌판이 돼버렸습니다. 거기 여기서 이제 밭가리를 했었던 곳. 이렇게 이제 그 신흥무관학교에 김산이 이제 어린 나이로 찾아가는데 그때 김산 나이가 15살.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15살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지금 중학생 15살짜리 보면 완전히 성인 몸이죠. 그런데 옛날엔 영양이 나빴기 때문에, 이 사춘기, 발육기가 늦게 와요. 그래서 대개 18, 19쯤 되고, 그 수염이 나는 것도 지금은 뭐 중학생들 다 거뭇거뭇하게 나는데, 조선 사람들 수염 나는 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수염이 나요. 그래서 의병 사진들을 보면 수염 없는 사람이 태반 아닙니까? 성인인데도. 뭐 이제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김산이 15살에 오니까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넌 더 큰 다음에 와라. 아마 이제 어물러 얘기하면, 야, 엄마 저 더 먹고 와. 아마, 그렇게 해서 안 받아줬는데, 김선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죠.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600리길을 걷고 얻어 타고 그러면서 찾아갔더니, 엄마 저 더 먹고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정성이 갸륵하다고 이제 입교를 시켜줘서 자기보다 한 8살 위에 형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은 김산이 신흥무관학교의 막내입니다. 신흥무관학교는 바로 우리 독립군을 키워낸 요람, 독립군의 최고의 그 사관학교였죠.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육사 졸업식에 가서 이제 뿌리가 신흥무관학교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보수주의 얘기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합시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렇게 하는 거 큰 틀에서는 좋은데,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전제를 실현해 놓고, 자, 우리가 그런 방향이 돼야 하는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산이 신흥무관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일본에 유학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색을 하는 거죠. 식민지 청년들이 나라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게 그거 모색을 하면서 일본으로 가자 했는데, 일본에 가서 경험을 한 게 바로 이 관동 대지진을 겪었습니다. 1923년 9월 1일 날 동경교회 요코하마 부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지진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진앙이 지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충격이 많이 전해지는 데다가 그때가 이제 이게 지진이 일어난 시간이 점심시간에 12시쯤에 일어났는데 다들 그러니까 밥 짓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목조 건물이고 목조 건물이 그냥 왈로 무너지면서 다 불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경 시내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저게 일본 신문 사파가 발굴이 됐어요. 최근에 발굴이 돼갖고 9월 19일자.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었는데 저때 그러니까 이게 영화 박열이 바로 이걸 이제 배경으로 만들어진 거죠. 박열의 활동 시기인데 이 조선 사람들 잡아다가 저도 뭐 일본말을 잘못해서 하는데 그 발음이 우리는 그냥 고주고엔 뭐 주고엔 뭐 할 때 우리는 지읒 발음인데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조선 사람이 하는 건지 일본 사람이 하는 건지 대변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발음해보라고 해서 일본어를 읽고 있어도 조선 사람 발음하면 그냥 찔러 죽이는 이제 그런 참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조선인을 학살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폐허가 되고 그 다음에 정서 복구나 뭐 대책은 안 되고 하니까 민심이 엄청나게 흉흉했거든요. 그 민심을 어디다가 돌렸냐 하면은 조선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 조선 사람들이 약탈을 했다. 조선 사람들이 부녀자를 강간한다. 여자아이들을 살해한다. 뭐 이런 헛소문을 퍼뜨려갖고 일본인들의 분노를 조선 사람 쪽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학살당하나. 자경단, 저 왼쪽은 경찰 복장을 하고 있고 오른쪽은 민간인 복장인데 저게 바로 자경단입니다. 죽창으로 조선 사람들을 찔러 죽이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그린 그림들, 조선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그 장면이고 학살당한 시신들. 뭐 아침부터 이렇게 끔찍한 걸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참 그거예요. 저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이 누구냐? 저는 술책을 퍼뜨린 사람. 당시 일본 경찰의 고위 간부였는데, 동경경시청에. 그 중에 한 사람이 효리키 마스타로라는 사람이에요. 효리키 마스타로는 이건 일본에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 일본 TV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어디에 창시자냐면, 우리 이승엽 선수가 뛰었던 요미우리 있죠? 요미우리 신문 요미우리 TV의 창설자고 요미우리 구단주예요. 그래서 일본의 TV의 아버지, 방송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또 뭐의 아버지냐면 원자력 발전의 아버지예요.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전두환 때 수상을 지낸 나가소네 야스히로. 나가소네 야스히로는 뭘로 유명하냐면은 일본군 위안소를 해서 자기가 위안소를 지었다. 해군 대위로 있을 때. 그래서 위안소를 지었더니 병사들이 싸움이 없어졌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쟁 스트레스가 심할 때 위안소를 해서 글로 했더니 거기서 스트레스를 풀고 지들끼리 싸우는 게 없어졌어. 하고 위안소를 찬양한 회고록에다가 찬양해서 사람들이 이제 경악을 했는데 나가소네 야스히로로서 쇼리키 마스타로가 일본의 원자력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관동 대지진에서 조선인 학살의 주역이 또 이렇게 이어졌을까? 일본군 위안소를 했었던 사람이 또 원자력 발전소를 쇼리키와 더불어서 아버지가 되고 하는 기막힌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3.1운동의 영향하에 그게 중국의 오사운동이 일어났다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뭔 뚱딴지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3.1운동 그런 거 일어났는지도 몰랐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3.1운동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러시아 혁명 직후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 각지가 그런 기운이 부글부글 터지는데 우리의 욕구가 제일 셌고 우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일찍 대응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화선으로 여기저기 터졌다지 3.1운동을 보고 중국 청년들이 일으켰다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오버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기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앞서서 치고 나간 것만은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신청년을 낸 사람이 진덕수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창건자, 중국 공산당의 초대 책임비서인 사람인데, 나중에는 트로츠키스트가 됩니다. 이 진덕수는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할 게 뭐냐면, 김산이 나중에 트로츠키스트파로 몰려서 죽기 때문에 김산의 죽음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산이 북경 시절에 이런 진덕수나 또 이대조라고 하는 그 북경부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마르크시즘 등을 가르쳤던 유명한 사회주의 혁명가이자 철학자죠. 이런 사람 영향을 받았고, 이게 상해 임시정부는 사진이 요거 한 장 남아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청사. 저기 태극기가 걸려있죠. 저 건물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중경 임시정부 청사는 남아있고, 또 임시정부가 상해에서도 여러 군데 이제 전전하면서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유적이 있지만, 저 첫 번째 임시정부 청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동휘, 그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죠. 근데 초대 국무총리인데, 이분이 한인사회당 당수예요. 한인사회당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공산당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공산당 당수예요? 자, 그러면은 임시정부는 어떤 정부일까요? 우리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고 나오는데, 정작 임시정부가 어떤 성격의 정부인지는 안 가르쳐요. 지금 문제 나온 게 뭐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일본이 그 상해 쳐들어오고 난 다음에 윤봉길 의사 의거 있고 그러면서 보따리 싸갖고 도망다녔잖아요. 중국 도시 이름을 쭉 써놓고서 임시정부가 도망간 순서를 맞춰라. 그런 건 몇 해 전에 수능시험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참 기가 막혔어요. 아니, 그 도망간 순서가 뭐가 중요하냐. 도망갈 때 어차피 우왕좌왕 갈팡질팡 도망치는 건데, 거기 도망가서 임시정부가 5년을 있었던 것도 아니고 10년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 달 보따리 채 풀리지도 못하고 그냥 몇 달 만에 다른 데로 도망가고 했던 건데, 그 순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다만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어떤 나라를 세우겠다,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꿈에 대해서는 안 물어봐요. 임시정부의 성격을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감당하기에 너무 빨갰던 모양이죠. 국무총리가 공산당 당수가 국무총리를 하는 정부라면 어떤 정부겠습니까? 용공정부 아닌가요? 용공정부 정도가 아니죠. 용공이란 말 뜻은 뭐예요? 공산당을 용납한다. 공산당을 불법화시키자면 용공정부예요. 그러니까 아베 정권도 용공정부고요. 부시 정권도 용공정부입니다. 용공은 우리나라에서 너무 무섭게 써서 그렇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라면 다 용공인 게 맞죠. 그런데 공산당 당수가 국무총리하고 있으면 그건 용공이 아니라 연공정부입니다. 우리 임시정부는 분명히 그렇게 출발했어요. 임시정부가 27년을 있었지만 임시정부가 영향력이 있었던 시기가 처음 만들었을 때하고 끝에 몇 년이거든요. 근데 둘 다 좌우합작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립신문을 만들었고, 김산도 이 독립신문에서 일했죠. 독립신문의 사장은 춘원 이광수. 근데 춘원 이광수 안타깝게도 독립운동을 포기합니다. 28 독립선언문을 썼잖아요. 조선 최고의 천재죠. 3.1 독립운동 선언은 이광수와 쌍벽을 이루는 6당 최담선이 있었습니다. 6당과 춘원은 그 당시에 신문하에 최고의 선도에 섰던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감옥 갈 각오하고 28 독립선언문 쓰고 3.1 독립선언문 썼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춘원이고 6당이고 다 나중에 친일 변제를 했어요. 저 똑똑한 사람들, 한때 독립운동에 몸바쳤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독립운동 할 만큼 했습니다. 근데 저분들은 뭐가 부족했을까요? 민중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지식인들이 중심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인들 다 아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독립운동 세게 했거든요. 그런데 독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 맞아, 민중의 힘을 조직하지 못했구나. 그런데 민중은 무지몽매하고요. 이 사람들이 딱 위에 서서 구워보면서 계몽해야 할 대상이지 저걸 언제 깨우쳐서 조직하고 하느냐.
지식인들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견해가, 저 둘 다 일본에 유학을 했었던 사람들인데, 일본에 대한 견해가 달랐어요. 그리고 그거는 다른 게 당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 분위기에서는. 일본은 두 가지 얼굴을 가졌어요. 하나는, 우리는 지금 기억을 하는 게, 우리를 침략하고 지배했었던 그 제국주의의 얼굴을 기억을 합니다만, 또 한편에서 당시의 지식인들,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기 이전에는, 갑신정변만 하더라도 일본하고 손잡고 어떻게 세상을 바꿔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김옥균은 일본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한 친일파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해서는 저는 그 당시 역사 상황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너무 그 뒤에 있는 일을 갖고 앞에 거를 미리 재단하고 평가하는 건데, 일본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모델이에요. 우리도 일본처럼 빨리 개화하고 문명을 받아들여서 건설해서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의식을 당시의 지식인들 왜 안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데, 두 가지는 다 현실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의 측면으로 넘어가서 28 독립선언, 3.1 독립선언 하면서 열심히 싸웠는데 독립 안 돼요. 안 되겠구나. 우리가 그럼 독립을 하려면 힘을 더 키워야 한다. 힘을 키우려면 조선민족을 개조해야 한다. 민족 개조론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힘을 키우려면 일본한테도 많이 배워야 한다. 배우려면 가까이 가서 배워야죠. 그게 일본한테 가까이 가고, 그게 친일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런데 김상 같은 젊은이들은 이광수나 최남선이 쓴 책들, 글들 읽으면서 자라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광수가 무정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정 같은 작품을 좀 대단히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문학으로서 보면은 구성이나 어떤 평가를 내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문체의 면에서 본다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미국 고등학생들한테 셰익스피어 원문 주고 읽으라고 하면 읽는데 문제 없어요. 다 읽습니다. 약간 표현이 고투가 있어서 그렇지, 이하는데 고등학교에서 평균적인 고등학생들 읽는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송강 정철 갖다 주면 못 읽죠. 다산 갖다 주면 못 읽죠. 전혀 못 읽죠. 그만큼 우리는 단절이 있었던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만, 그 한글로 책을 쓰고 글을 쓰고 못했단 말이에요. 홍길동전, 구운몽, 겨우 소설 썼고, 그 다음에 궁중소설, 여인들 관찰, 언문이라고 천대받았었죠. 그걸 처음으로 논설로 쓰기 시작한 게 서재필이 만든 독립신문. 서재필은 영어 쪽을 했고, 이제 실제로 우리말로 신문을 낸 건 주시경과 그의 제자들이죠. 얼마 전에 이제 말모이라는 영화도 나왔었습니다만. 그러면서 독립신문에서 처음 논설 쓰기 시작한 게 1896년 아닙니까? 그러고서 불과 20년이 채 안 돼서 무정 같은 소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무정을 읽어보면은 이제 그런 책가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름다운 우리말이죠. 그러니까 이광수 같은 사람들, 최능선 같은 사람들 기여가 대단히 크고, 김상 같은 사람은 그 자장 밑에서 크기 시작을 했는데, 예컨대 김상과 같은 젊은이들, 그렇게 잘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광수나 최남선이 변절을 하고 친일을 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우리 시대로 얘기한다면 이영희 선생님 같은 분이 독재정권에 아부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우리의 사상의 은사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광수나 최남선의 친일은 그런 겁니다. 김상 같은 세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 스스로 커나가는 거죠. 그때 김산이 만났던 사람으로서 기록이 나와 있는 게 도산 안창호 선생. 아마도 우리 독립운동 진영에서 개인의 인격을 두고 얘기하면 첫 손가락에 꼽힐 분입니다. 안창호의 정치 노선에 대해서는 김산도 반대해요. 준비는 저렇게 해갖고 언제 준비를 하겠냐. 그러나 안창호를요, 정치 노선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만, 인격자 안창호를 비판하는 사람은 없어요. 임시정부, 우리가
그 임시정부의 한계 같은 것들도 지적을 해야 합니다. 올해가 이제 100주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좋은 점만 얘기하는데, 저는 안창호 선생이 참 인격자다 생각하는 게, 상당히 모욕적인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의 단결을 만들어내는 게 안창호예요. 안창호 선생이 맡은 자리가 노동총판이에요. 그 당시에 총장을 줘야죠. 노동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총장을 장관, 조선시대는 판서고, 대한제국 때는 대신이고, 이제 임시정부에서는 총장인데, 노동만 총판이에요. 그때 판자가 뭐냐면 대한제국 때 대신 밑에 차관을, 조선시대의 참판을 협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협판할 때 그 판자를 써서 총판이라고 부른 건 뭐냐면 총장보다 격이 낮은 거예요. 왜? 안창호는 서북의 양반도 아니고 서북의 평민이니까. 어떻게 서북의 평민한테 바로 판서를 주느냐. 임시정부를 만든 분들이 제국에서 민국으로 넘어오는 그걸 하셨지만 그런 구시대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구시대의 한계를 딱 민국 선언한다고 바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한계를 지니면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스스로 젊은이들과 함께 변화해 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임시정부의 그 당시의 한계는 한계지만 그분들이 그 한계에 꼭 다 매몰되어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그때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뭐 하면서 안창호 선생이 공도 많고 기여도 많고 능력도 출중하니까 총장을 드립시다 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창호 선생도 그걸 감내하면서 임시정부의 단계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됩니다. 김선도 안창호를 가장 훌륭한 인물로 꼽았었죠. 안창호 정치 노선을 달리해서 떠났지만.